그 동영상들이 중국 경제 상황을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국의 과거에 번영했던 대도시들 거리가 번창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요 도시들조차 노숙자들이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고, 과거에 사람들, 상인들 굶었던 그 상가들 완전히 철새한 것처럼 한산한 그 동영상들도 지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의 시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부동산 살려면 꽤 오랜 기간의 저축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또 작은 평수, 큰 평수로 이렇게 이사 가려면 또 오랜 시간의 저축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기가 일어나기까지는 한 5, 6년이 걸려요. 근데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패닉은 반년에서 1년, 그 다음에 붕괴도 반년에서 1년이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붕괴가 와서 이제 그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기 정체기가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18, 19, 20 이때 광기가 벌어졌어요. 투기 광풍이 벌었잖아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2021년 패닉이 왔고 2022년 붕괴가 왔어요. 그리고 2023년 들어서면서 급매물이 사라지고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이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면 간혹 부동산이 이렇게 상향하기도 해요.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입하게 돼요. 그럼 잠시 오르기도 해요. 그러나 광기 기간에 수요가 시간이 이동을 해갔기 때문에 수요가 이미 사라졌어요. 새로운 수요가 축적이 돼야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다시 부동산은 하락세로 돌아서요. 그래서 작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장기 정체기가 한 5, 6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 이제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으니까 23, 24, 25, 26, 27년 말쯤에부터는 이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대부분 실패해요. 우리 영끌족도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 장기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부동산 투자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장기 주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출산과 경기 침체 이슈와 관련해 향후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고 인구도 줄어들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그래요. 앞으로 부동산이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틀렸어요. 그 사람들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집 사서 살고 싶죠. 내가 적은 평수에 살고 있어요. 15평에 살고 있다고 쳐요. 그럼 30평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은 45평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면 강남에 살고 싶잖아요. 교통 여건 좋지, 교육 여건 좋지, 기타 여러 환경 좋지, 문화시설 잘 갖춰져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열풍이 불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이 충분히 축적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금방 그 인근적으로 전염이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전국 대도시로 다시 전염이 돼요. 그게 지금까지 그 역사적 전통이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인구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한편에서는 슬럼화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반지하들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슬럼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은 우범 지역이 돼요. 그럼 집값은 더 떨어져요. 그런 일이 한쪽에서는 벌어지는데 다른 쪽에서는 투기 광풍이 불 수 있어요. 그런 양면적인 현상이 앞으로는 벌어질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가 사라진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장차 한 4년 지나면 다시 투기 열풍이 불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부동산 일이 싹 사라질 거예요. 주식 투자 얘기도 싹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부동산 매입의 최적기일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시점에서 주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대신 과거와 다르게 실험가에서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인구가 좀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주택 형태도 어떤 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좋은 주택을 골라서 매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바람직할지 모르겠어요. 네, 2, 3년 뒤에는 주식 투자, 또 주택 투자 이게 싹 사라지면 지금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매입하시면 2, 3년 뒤에는 가격이 폭등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장기 주기를 보고 투자하셔야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부동산은 일본이랑 다른 미래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지속한다면 일본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따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만약에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성장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저축률도 커질 거 아니에요. 저축이 많아지면 부동산 매입을 위한 수요도 커질 거 아니에요. 가격 상승 속도도 훨씬 커지죠.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몰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라니까요. 세계 최악이에요. 선진국 중에서는. 저축이 늘어날 수가 없었죠. 물론 현재의 IMF 통계 매뉴얼에 따른 저축률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크면 저축률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하고 주택 매입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분리를 해서 봐야 돼요. 성장률이 높으면 가계들, 특히 개인 저축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저축이 많이 증가하면 주택 매입 수요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면 일본처럼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현재의 부동산 시장도 금방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투자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투자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잠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장기 주기를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주식 투자의 대가 어떤 한 분이 일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이제 주식 투자에 워낙 대가고 계속해서 성공해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해요. 그 사람이 투자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이 주식을 매입하면 자기도 매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야. 주식시장은 호황인데.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이 증권거래소 앞에서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 그분이 주식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팔았다. 주변에서 투자 얘기를 하면 그때는 절정기에 있는 거예요. 꼭지에 사면 반드시 손해봐요. 구두 닦는 분이 주식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절정기란 말이에요. 광기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언제 사야 되나? 아무도 주식자 얘기하지 않을 때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은 지금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니까 적기다고 얘기하는데 좀 빨라요. 그리고 만약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더블 딥이 와요. 이중으로 빠진다고.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더 안 빠질 것 같죠? 정책이 있으니까. 근데 세계적인 금리가 오면 더블 딥이 온다니까. 이중으로 빠져요. 그 위험도 있으니까 지금은 부동산 매입하는데 타이밍이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 아무도 하지 않으면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 금리나 기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럼 신용 파괴리가 작동을 해요. 신용 파괴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신용 승수배만큼 국내 유동성이 축소되는 압력으로 경제에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피가 그 산소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가 우리 몸에서 10%만 빠져나가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제에서도 유동성이 10%만 축소돼도 경제는 붕괴에 직면하게 돼요. 반드시 공황이 와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리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축소가 돼요. 신용 쑥쑥만큼. 그러면 부동산 매입할 자금이 다 고갈되게 돼요.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폭락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더블딥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블딥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입은 안 되잖아요. 그거 지나간 다음에 오셔도 된다니까요. 최근 시진핑이 중국 경제 어려움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려면 그 원인에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대증요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감기처럼 아주 약한 질병이라면 그냥 해열제 먹여서 살려낼 수도 있어요. 치료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중병일수록 원인에 처방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수시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기준금리 낮추고 재정 지출도 늘리고 또 어디 자금이 좀 부족하다면 거기다 투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그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신용 파괴율가 작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처방을 해야죠. 그리고 이미 경제난이 심각하잖아요. 사람도 중병에 걸렸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수술해야 돼요. 수술을 한다면은 활동 못 하잖아요. 그 고통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 비용 감당해야 되잖아요. 경제도 그런 중병에 걸치면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거 견뎌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중국은 정책의 힘으로 금융위기를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라는 홍수는 계속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의 앞날은 아주 어두워요. 물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은 지난해 5.2%, 올해 1분기 5.3%, 2분기 4.7%, 그리고 3분기 4.6% 성장했다고 해요. 저는 그 통계 못 믿어요. 지금 중국은 간첩법으로 경제 통계 다른 그 외국에 유출시키면 처벌받잖아요. 간첩으로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입수할 수 있는 경제 통계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도 간혹 얻어지는 통계들이 있어요. 중국의 전력 소비량, 또 그 단편적인 구매 주수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의 세수 통계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받아보는데 특히 세수 결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소득세가 4%, 4.7% 줄었어요. 그리고 물품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이게 7.4%가 줄었어요. 이거 언제 그 세수가 줄어들겠어요? 경제 활동이 그만큼 위축이 돼야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미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통계는 제가 믿지를 못해요. 특히 성장률 통계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시적절하게 펼치기 위해서도 통계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통계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적절한 진단, 그 적절한 정책이 펼쳐질 수가 없는 거죠. 이 경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문제는 더 커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시민들의 삶은 어떤가요? 통계보다 우리가 받아보는 그림들 혹은 그 동영상들이 중국 경제 상황을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국의 그 과거에 번영했던 대도시들, 거리가 번창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요 도시들조차 노숙자들이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고, 또 과거에 사람들, 상인들, 구매자들로 불렸던 그 상가들, 완전히 철새한 것처럼 한산한 그 동영상들도 지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과거에 수천 석의 그 좌석이 있는 거대한 식당들, 예약조차 불가능했던 그런 식당들이 지금 문을 닫는 데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게 중국 경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중국 경제는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는 그걸로 중국 경제의 실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경제는 그만큼 심각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인 그 문제, 장기적인 문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게 지금 단기적인 경제난의 그 원인이고, 그 정책이 뭐냐면 일본과 같은 일본 엔저 정책, 그리고 경상수 지역자의 즉각적인 해외 유출 정책, 이게 지금 일본 경제의 초장기 경기 부진을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도 그 정책을 똑같이 펼치고 있어요. 2012년부터. 이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의 성장률은 2008년, 9년, 10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다른 나라도 마이너스 성장할 때 9%, 10%, 11% 기록하는 성장률이 7%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중반에 6%로 떨어지고, 지금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펼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률이. 그게 이제 단기적인 원인이고, 장기적인 원인 중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 활동은 활성화되고, 그리고 성장도 높아져요. 반면에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하면 경제는 반드시 쇠락했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화는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가 진행될 때는 성장률이 높아졌고, 민주화가 후퇴할 때는 성장률은 낮아졌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민주화라는 게 뭐예요? 자유화잖아요. 자유로울수록 경쟁은 활발해지고, 경쟁이 활발할수록 경제의 그 성장도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민주화가 있어야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독재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은 거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해놨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진핑 독재 체제를 누가 깨뜨릴 수 있겠어요? 이미 독재 권력이 탄탄히 굳어져 있는데.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일본 경제보다 더 심각하다, 앞날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 경제의 앞날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은 금리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중국에서 금리가 터지지 않더라도 일본이든 유럽이든 어느 한 곳에서 금리가 터지면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을 두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다른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주식시장 거품도 지나치게 커져 있고, 또 부동산 시장 거품도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거품이 커진 만큼 꺼지게 되면 경기 후퇴의 깊이도 깊고 그 길이도 길어날 거예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도 낮춰야 되고, 재정도 지출해야 증가시켜야 되고, 또 통화 발행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아주 난처한 입장인데 중국 경제는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견제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을까요? 세계사를 보면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를 봉쇄했을 때 지금 미국처럼 중국 경제 봉쇄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고급 사양은 수출도 못하게 하고 있고 장비 수출 못하게 하고 있고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있잖아요. 이런 봉쇄 조치가 성공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영국이 미국 독립 직후에 미국 산업 발달을 전면적으로 봉쇄를 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국 내에서 수입 대체 산업이 일어나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요.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에 대륙을 봉쇄를 했어요. 근데 타격을 영국 경제가 더 심하게 받아요. 그리고 봉쇄 당했던 경제에서는 수입 대체 산업이 일어나요. 봉쇄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봉쇄도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 정책이 잘못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독재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앞날이 불투명해요. 아니 지나치게 어두워요. 중국발 쇼크 가능성과 이것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아마 그게 금방 세계 전역으로 전염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도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그걸 벗어날 이 정책적인 무기가 있다니까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그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줄더라도 우리 기업은 다른 문을 열어요.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은 그 부진하다는 유럽에 대한 수출이 급증했잖아요. 또 미국 시장을 또 개척해냈잖아요.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졌잖아요. 그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고 생명력이고 성장력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그 부작용과 타격도 가장 적게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발 우리 정부가 그런 정책을 준비했다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부진할 때 우리나라 홀로 잘 나가게 되면 격차를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할 수도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저자가 자기 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처럼 참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 책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무려 42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만큼 제 노고가 깃들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또 닥칠지도 모를 금융위기를 예측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책 발간하기 전부터도 중요한 금융위기들, 중요한 경제 파국들은 거의 다 미리 예측해서 경고해왔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 말에 겪었던 외환위기,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는 환란, 이것도 제가 95년부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써서 정책 당국자에게 주기도 하고 국회의원한테 주어서 그걸 국회에서 발언하게 하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지나치게 이르게 그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바람에 무당경제학자로 몰려서 한참 시달리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이렇게 경고하다 보니까 그 경고가 경각심을 오히려 무너뜨린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경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은 그런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2008년 말에 터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것도 제가 2008년 4월부터 이제 세계 경제의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에서 했던 그 강의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이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9월 14일 날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 하고 기간이 조금 그때는 짧았잖아요. 외환위기 때보다. 그 인정해 주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한 경제 얘기들은 대체적으로 그 예측을 미리미리 했었는데 그 바탕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예측해내면 거기에 따라 실행을 해요. 남이 예측해놓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머물러요. 행동에 영향을 안 끼쳐요. 자기가 예측하면 그 예측에 따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책은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필연적인 경제 원리들도 밝혀놨지만 그 원리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임상 사례들도 비교적 충실하게 제가 이 책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재미로 보시더라도 이 책 그 가치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책을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만 일방적으로 소개해서.